자존감 수업. 문제는 자존감이다. 어느덧 머리가 희끗한 중년 의사가 되었다.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 조언을 구한다. 내 강연을 들은 후 인생이 달라졌다고 편지를 보내오는 사람도 있다. 생각해보면 참 행복한 시간이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은 나를 존중한다. 부모님은 나를 신뢰하고 하나뿐인 형은 늘 나를 지지한다. 총체적으로 무척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만하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어린 시절 나는 요약한 아이였다. 몸은 약했고 마음도 여렸다. 편도선이 자주 부어 결석이 잦았고 걸핏하면 눈물을 보이는 울보였다. 여느 사내 아이들과 달리 장난꾸러기가 아니었고 그렇다고 야무지지도 않았다. 머리는 평범했고 손재주도 없었다. 자신감도 없고 끈기도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날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그땐 무엇을 해도 자신이 없었다. 웬만하면 남들이 하자는 대로 따랐고 양보가 몸에 밴 착한 아이였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타인을 배려하거나 돕고 싶어서 베푼 친절이 아니었다. 내가 하면 망칠 것만 같아서 나를 믿지 못해서 늘 남에게 기회를 넘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시간은 거침없이 흘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지금의 나에게 상당히 만족한다. 어릴 때와 달리 나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믿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신과 의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행복한 거라고 믿는 것 같다.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직업이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전문의 수련을 받는 동안 좋은 선배와 스승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그 덕에 성장할 수 있었고 전문의 자격증은 언제나 자랑스럽다. 그러나 나는 수많은 의사들이 지독히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신과 의사들의 자살률이 다른 분야 의사들보다 높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의사 아닌가? 그러니 남들보다 행복한 게 당연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몇 년 전 근무하던 병원을 그만두고 내 이름을 걸고 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미뤄뒀던 숙제 하나를 풀고 싶었다. 바로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는 이유를 찾아보자는 생각이었다. 막상 시작은 했지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다. 나는 행복의 의미는 무엇이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시간을 갖고 기록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변했으며 그런 감정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지 남기고 싶었다. 고민의 퍼즐이 조금씩 맞춰질 때마다 어김없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신과 차트에 셀프 에스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단어. 사전적으로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뜻하는 단어. 나는 자존감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게 됐다. 고민을 정리해보니 내가 행복해진 과정은 곧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을 때는 자존감이 가장 저하되어 있었을 때였다. 나는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다. 의과대학을 다닐 때 유급을 당한 적이 있다. 물론 낙방이 처음은 아니었다. 과학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한 적도 있고 대학 입시에도 심지어 재수학원 입시에도 떨어졌다. 의과대학 낙제는 그 중에서 제일 견디기 힘들었다.
인생의 경로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가 밀려왔다. 그때 나는 매일 술을 마셨고 담배와 게임에 빠져 지냈다. 후배들과 함께 학교를 다닐 생각을 하니 암담했고 스스로에게 창피해서 가족들도 피해 다녔다. 아침이 되면 친구들은 학교로 가고 나는 PC방으로 출근했다. 그곳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이 되면 몰래 귀가했다. 당구장에서 밤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포장마차를 전전하다가 동이 틀 무렵 고양이처럼 들어오길 반복했다. 그 밖에도 수차례 방황과 절망을 거듭하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다. 어찌 보면 내 인생은 자존감을 무너뜨렸다. 일으키기를 반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보다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며 뒤처지는 기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중독에 빠져 희망을 놓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다. 돌아보면 자존감을 제자리에 올려놓으려고 그렇게 힘겹게 지냈나 싶고 자존감이 건강해진 지금에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것 같다. 자존감은 행복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자존감의 결과가 곧 행복이기도 했다.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말과 행복해진다는 말은 같은 의미였다. 그래서였을까? 자존감을 되찾기 위한 길은 다소 힘들고 불편했지만 기꺼이 견딜 수가 있었다. 자존감 문제는 내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불행하다며 나를 찾아오는 대다수는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사람,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을 한 사람, 우울증 환자, 중독자, 죽고 싶은 사람과 그 가족, 이들은 하나같이 자존감 문제를 안고 있었고 나는 그들을 도왔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이자 자존감 트레이너였던 셈이다.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많은 이론과 기술을 터득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 자신에게 접목해왔다. 그 결과 마음이 튼튼해졌고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또 힘들었던 여러 경험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어떤 말에 상처를 받고 어떤 행동을 하며 그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됐다. 과거엔 내가 쓸모없는 존재 같아 암울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일이 꽤 쓸만한 자원이 된 셈이다. 그 모든 과정을 책을 통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나누고 싶다. 하지만 막상 내가 체험한 이야기, 습득한 정보를 남들에게 전하기란 쉽지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도 알지 못하는 나의 성장담이나 은밀한 사적 세계를 고백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몇 번씩 속 얘기를 썼다 지웠다 반복해야 했다. 또 의사로서 알고 있는 정보를 모조리 털어놓은 것도 선뜻 내키지 않았다. 오늘따라 혀가 꼬이네요. 중요한 정보를 모두와 공유한다는 것이 싫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이 책을 끝까지 써보자고 마음먹은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나의 자존감이 언젠간 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존감을 유지하는 일은 수영과 비슷하다.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중력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긴다. 나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일도 생길 것이고 큰 실수도 할 것이고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지칠 것도 안다. 그럴 때 어떻게 그 순간들을 극복할지 구체적인 매뉴얼로 정리해두고 싶었다. 둘째, 나의 가족과 지인들의 인생에 한두 번은 반드시 자존감 위기를 겪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딸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았다. 하지만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아서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아직 어려서 등을 핑계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들려주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함께 생겼다. 그래서 이 책은 딸에게 들려주는 자존감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이들도 아마 좋아할 것이다. 말로 하면 잔소리밖에 안 들릴 테니까. 셋째, 어차피 한 번은 정신과 의사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약간의 유병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잠깐 고민에 빠진 적이 있다. 내가 꺼내놓은 귀한 정보를 누군가 몰래 베껴 올릴 때면 깊은 분노가 일어났다. 어렵게 얻어낸 지식을 나만 아는 곳에 꽁꽁 숨겨놓고 싶었다. 하지만 곧 지식에는 어떤 경계도 없으며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생각일까? 유익한 정보는 널리 공유할 때 그 의미나 효과가 훨씬 커진다고 믿는다. 이 책은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자존감이 무엇인지, 왜 자존감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다뤘다. 많이 듣고 쓰면서도 자신감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2장과 3장에서는 자존감이 부족할 때 흔히 나타나는 사랑, 이별,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뤘다. 4장에서 5장에서는 자존감과 관련된 감정, 6장에서 7장에서는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구체적 방법을 모았다. 각 장 하위 단락이 끝날 때마다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이라는 실전법을 소개했다. 이것만 잘 따라해도 자존감을 높이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자존감을 올리려면 평소 어떻게 해야죠? 라고 묻는 구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내가 그랬듯 독자분들도 이 책을 통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고 접목하고 창작해내며 자존감을 다시 고추 세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 자존감의 3가지 축. 언제부턴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흔히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자존감이 정확히 뭡니까? 라고 물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정도라고 하고, 어떤 이는 자긍심이라고 하며, 어떤 이는 내가 나를 대하는 자세라고도 한다. 웬일인지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표현이 제각각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부터 정리해 보려고 한다. 자존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다. 곧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지 또는 낮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레벨을 의미한다. 100점 만점에 70점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높이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자존감의 3대 기본 축. 자존감에는 3가지 기본 축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자존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도 한다. 3가지란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이다. 우선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를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갖거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2번째, 자기 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의미한다. 이것이 충족돼야 자존감도 높아진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학군에서 공부하고 이른바 명문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존감이 당연히 높을 거라고 여기기가 쉽다. 하지만 시골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사람이 자존감이 더 높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자기 조절감이 부족한 경우다. 세 번째, 자기 안정감은 자존감의 바탕이 된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애정 결핍이 지속되는데 안전하다고 느낄 사람은 없다.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진다. 혼자 있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흔히 자존감을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끼거나 자기 조절을 못하거나 마음 상태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고 남을 사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자존감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자신감, 자만심, 자존심의 차이. 자존감과 자주 혼동하는 용어들도 있다. 시중에 나온 책에서도 이 단어들이 헷갈리게 쓰여서인지 내담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용어다. 자신감과 자만심 그리고 자존심은 그것이다. 자신감은 나의 능력과 과업의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개념이다.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난이도를 낮게 보면 자신감은 저절로 올라간다. 하지만 능력은 적절하게 평가했는데 과업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자신감은 떨어진다. 자만심은 나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과업들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낮게 잡았을 때 생기는 마음이다. 비합리적인 평가 탓에 자신감이 과해진 마음 상태이다. 자존심은 자존감과 연관된 감정을 뜻한다. 자존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관한 답, 즉 생각의 개념이라면 이에 수반되는 감정을 자존심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자존심은 주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느끼는 상한 감정을 의미한다. 비난을 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겨 일정 선 밑으로 감정이 추락하는 것을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표현한다. 자존심을 세웠다는 의미는 바닥을 치고 반등했다는 뜻인데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 자존감에 대한 오해와 편견. 개념의 혼란과 함께 자존감에 대한 오해도 상당하다. 이미 여러 책을 통해 심리학의 기초를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정답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는 무엇일까? 자존감은 부모에게서 온다. 정보 과잉에서 비롯한 오해이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어릴 적에 받은 대우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존감이 순전히 부모의 영향이라고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 자존감이 낮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집착했다가는 자존감 회복은커녕 가족 사이의 불화만 커진다. 뒤늦게 부모가 사과를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자존감은 셀프로도 회복할 수가 있다. 칭찬이 부족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한때 유행을 했다. 이 말은 칭찬은 무조건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잘못된 칭찬은 공허함만 키운다. 칭찬에 대한 환상과 갈망 또한 자괴감을 자극한다. 자존감만 회복되면 행복해진다? 자존감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과 연결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성의 영역이다.
자존감을 회복했다고 해서 기분이 방방 뜨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회복되면 좀 더 대담해진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평일에 파김치가 되어 들어와도 주말까지 망쳐버리지는 않을 수가 있다. 월요일 아침은 피하고 싶을지언정 그게 걱정되어서 일요일 저녁까지 날려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나르시시스트가 된다? 자존감 회복의 목표는 흔히 말하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거나 자뻑남, 자뻑녀가 되는 게 아니다. 이들처럼 지나치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을 자기애성 인격장애인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른다. 이들은 겉으로는 거만한 척하지만 사실은 창피를 당할까봐 노심초사한다. 자존감을 회복하면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못난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함께 갖출 수 있다. 자존감은 정말 회복 가능한가? 자존감은 자신을 어떤 높이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느낌이다. 이 느낌은 생각이며 판단이지만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유동적이고 시시때때로 변한다. 게다가 자존감 정도가 변할 때마다 그 느낌은 확연히 달라진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갈 때는 흥분되지만 내려갈 때는 그만큼 공포감도 커진다.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은 이 속도감을 비교적 잘 견뎌낸다. 내려갈 때도 안전띠를 메고 있으며 실제로 추락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다. 곧 다시 내려갈 것을 알고 미리 대비를 한다. 자존감을 회복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주위에서 비난을 들어도 그 충격이 오래가지 않는다. 잠깐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해서 죽기 살기로 예민하게 굴지 않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건강하면 좋은 평판은 저절로 따라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떨어진 자존감은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이 있고 쉽게 되찾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아 번번이 낙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노력하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자전거를 타는 과정과 비슷하다. 자존감은 자전거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우리는 자존감에 올라타 중심을 잡고 핸들을 조종하며 바퀴를 굴리는 과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자전거는 혼자 타지만 타는 법을 혼자 터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운동신경이 남다르고 균형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옆에서 돕는 사람 없이는 배우기가 쉽지 않다. 누군가 옆에서 코치를 하거나 잡아줘야 한다. 지금부터 이 자전거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는지 비교적 상세히 안내하려고 한다. 타는 법뿐만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오래 타는 법,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착용해야 할 보호 장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것이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 우리는 분명 한두 번 이상 넘어질 것이다. 자전거를 배운 지 30년이 넘는 사람도 가끔 넘어지고 깨치는 이치이다. 하지만 자전거를 일으켜 다시 올라탈 줄 알며 상처를 치료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전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주 타고 싶고 애용하며 즐기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